청송록주 가슴에 꽂히는 중청이 되자 하네. 예, 안녕하십니까. 차기환 변호사입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 분쟁이 점점 가열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며칠 사이에 또 진전이 있었네요. 지금 일본의 아베 정권의 지금 조치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몇 가지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재인 정부의 대응 내용과 그것이 적절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고, 일본 정부가 과연 지금 이걸 가지고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베 정권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제재, 다시 말해서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3가지 소재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수출 허가를 심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조치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몇 가지 대응을 내놨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이 나온 것으로서는 정치 이슈로 무역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은 WTO 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서 최혜국 대우 그 화이트리스트 수혜를 주지 않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사하겠다, 그러나 수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WTO 협정 위반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베는 지금 어떤 것을 내세우고 있냐면, 한국 정부하고 사이에 최근에 협정을, 아주 오래전에 대일청구권 협정을 맺었고,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2015년에 박근혜 정부와 사이에 최종 합의를 하고 화해와 치유 재단을 만드는데, 그걸 일방 파기를 하고 대일청구권 협정도 지금 무시하고, 종전에 6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왔던 양국 간의 해석과 적용을 무시하고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그런 협정을 위반하는 국가가 그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심사하겠다, 이렇게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어떤 수출 금지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WTO를 간다 하더라도 한국의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외교의장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일본이 먼저 이 제재를 하기 전에 한 2년 이상,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전략물자 수출을 관한 어떤 통제 협의를 하자고 계속 요청을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단 한 번도 그 협의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뒤늦게 사고 터지고 나서 외교의장으로 돌아오라, 협의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적절한 어떤 요구책이나 대응책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아베는 지금 화면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대일청구권 2조, 3조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3조에 보면은 양국 간에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 그것을 중재 절차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재 절차에.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오늘 발표한 것을 보면은 중재 요구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에 보면은 모든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약 문헌상으로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중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아베는 그 대일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지금 중재를 요청을 했고, 중재 절차로 가자는 거고, 대한민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30일 이내에 그 중재 절차를 넘어가도록 돼 있었는데, 협정에서 지금 그거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이 그것을 지금 거부했기 때문에 아마 30일이 지나는 18일 지나면 아베 정부 쪽에서는 추가 제재를 들고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비자 발급 제한이라든지 기타 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렇게 무역 분쟁이 계속되면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일본 네티즌이나 언론들은 일본 주가가 더 빠졌다, 소재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주가가 더 빠지고, 반도체는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하는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큰 타격이 없으니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들 기사를 쓰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건 그냥 객관적인 사실도 아니고,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분석도 아니고, 그냥 희망찬 주관적인 어떤 그냥 스스로를 위로하는 기사라고 생각이 될 뿐입니다. 지금 제가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듯이 양국의 무역 의존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무역 의존도는 이제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을 합한 금액의 비중을 얘기하는데, 무역 의존도가 저희는 약 70에서 80%로 오르내리고 있고, 일본은 25에서 30%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 의존도가 그 정도로 낮기 때문에, 그 낮은 수출 의존도 중에서 또 한국에 대한 어떤
무역 수출 비중은 그것이 또 일부니까 사실은 뭐 일본은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우수한 부품과 소재를 사들여 와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그런 수출 지향 전략을 수십 년간 써왔고 그게 성공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급성장을 했습니다. 급성장을 했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국 간에 잘할 수 있는 문화에 우리가 집중을 해가지고 일본의 어떤 발달된 소재 부품을 이용을 한 것이죠. 그걸 이용하지 않고 지금 뭐 우리가 부품 및 소재 독립의 계기로 삼자 뭐 이렇게 나가는 거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진짜 그 말로 현실성도 없고 그거를 해가지고 뭐 부품 국산화 소재 국산화 이렇다 한들 그게 반드시 일본산보다도 그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는 것을 보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많이 걸리는 거로 인해서 거래선들을 잃게 될 우려가 있고 한번 그렇게 거래선을 잃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추월을 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경쟁기업단체에 밀리고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거를 의병의 계기로 삼자 뭐 이야기하는데 그건 정말로 그게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여당의 중진 의원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믿기에는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조선 말기에 일제가 조선을 집어삼킬 때 무능한 조선의 왕실과 양반으로 인해서 나라가 기울어서 그 나라를 뺏길 때 민초들이 의병을 일으켰죠. 결과가 뭡니까? 나라는 그대로 잃고 왕실과 양반들은 그냥 한 것 없이 그냥 자기들은 피 안 보고 애꿎은 민초들만 나가서 생명을 잃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모으기 운동 그런 거 다시 한들 이 문제가 무슨 그 단기간에 부채 과다로 인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부채를 갚아버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무역 구조 산업 구조상의 문제인데 그거를 뭐 의병을 일으키자 그야말로 어떤 민족적 감정을 일으켜서 정치적 이득을 보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화제가 된 게 조국 민정수석이 죽창가라고 하는 걸 SNS에 올렸네요. 동학난 시대에 뭐 그거를 소재로 해서 만든 노래인가 본데 김남조라는 시인이 쓴 죽창가를 올렸다고 합니다. 화면에 한번 죽창가 내용을 한번 보시죠. 뭐 결국은 좀 부드럽게 썼지만 누구의 가슴에 죽창을 꼽자는 이야기죠. 그 누구의 가슴에 죽창을 꼽자는 얘기인가요? 동학난이 반제 반봉건 사회였으니까 그거를 뭐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니까 무능한 양반 무리에 죽창을 꼽자는 것이었으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자본가 기업가들의 가슴에 죽창을 꼽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반제국주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일본의 애들한테 뭐 죽창을 꼽자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그 김남주 시인이라는 사람을 시를 들고 왔는데 김남주 씨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자생 공산화 운동 조직인 난민전에 가담했던 분입니다. 난민전. 난민전은 절대 공안당국이 조작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조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80년대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호사협회에서 나온 인권과 정의라는 잡지에 그 당시 인권 운동을 했던 변호사분들이 대담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 대담한 걸 보면 그 난민전 초기 가입 그 운동했던 사람들이 그 김일성에게 충성 편지를 써내고 그 사본을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발적으로 일어난 공산주의 운동 그 혁명 조직이고 어쨌든 그 김남주 씨의 행적에 관해서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정익 씨라고 수임번호 3179란 책을 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광주 교도소에 수감이 됐을 때 김남주 시인과 같은 방에 있었어요. 근데 그 김남주 시인이 그 젊은 청년에게 가난한 청년이니까 머리는 똑똑하고 집안은 불우하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뭐 저항식이 있었겠죠. 근데 그 젊은이에게 공산주의 혁명운동을 가르치면서 한 200만 명을 혁명을 일으켜서 한 200만 명을 죽여서 숙청을 해야 한다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거를 김정익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책을 썼죠. 그 책이 잘못됐다고 김남주 씨가 소송을 하거나 김정익 씨에 대해서 뭐 민형사상 제재 조치를 걸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 책에 의하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 200만 명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전체적인 어떤 한국의 역사를 보면 결코 그게 뭐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그 정도는 죽여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시를 지금 21세기의 경제 문제를 다루면서 그걸 들고 나오는 조국 민정수석의 그 심정을 그 심리라든지 사상을 저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지금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어떤 경제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문제로 그런 심정으로 달려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국을 이끌어 나가는 정권과 그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이라면은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와 경제와 미래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